네, 인사이트 또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터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당히 헷갈리는 국면에 있고 좀 힘든 국면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분의 이야기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 운용부장으로 계시는 박종현 부장님의 인사이트 또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 오랜만입니다. 지내셨어요? 뭐 네. 요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네. 잘 지내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음, 단도직입적으로 부장님 네네. 여쭤볼게요. 시장이 꺾인 겁니까? 이렇게 또 첫 질문부터 이렇게 강력한 돌직구를.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두갈식을 좋아하실 네. 거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 다만 이제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근데 이제 조정의 그 어떤 진폭 자체가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5월 말에 출시됐던 레버리지 ETF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평소에 봤던 조정의 폭이나 이제 모양보다는 훨씬 좀 과격하고 좀 폭력적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많이 놀라고 조금 이렇게 다친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근데 아직 저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두갈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꺾인 건 아니다. 네,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었다. 네네, 그런데 부장님, 지금까지는 상반기 동안 오면서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을 변동성이라는 요 세 글자 빼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래 위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우상향을 해왔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공식 같은 게 있었다면 변동성은 엄청나게 진폭이 크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 사면 결국에 올라가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심리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아직 꺾인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 변동성의 그 색깔이 조금 달라지긴 했죠.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변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래 위 그쵸. 진폭인데 장중에 약하게 시작했다가도 그 뭐 오전장이 약했으면 오후장이 말아올리면서 이제 시장이 끝난 경우도 많았기 어,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뭐 양봉의 크기를 보게 되면 되게 네.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양봉 형태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성이 컸다면 컸을 수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상반기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컸지만 네. 체감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냥 다 어, 그냥 뭐 이렇게 이해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말씀 주셨던 변동성이 커진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월 말 이후 특히나 6월 달 초부터 저는 변동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조금 밀리면 사면 바로 회복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갔던 내지는 뭐 길어봤자 일주일 조정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혼란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었던 이유가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좀 몰려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버리지 ETF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 상승의 가장 좀 피날레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때 예. 우리가 지금은 이거를 되게 범인처럼 지목을 많이 하지만 네. 출시가 될 때 네. 그거 이제 디데이 막 세고 일정 소개하면서 네. 기대감으로 많이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포모를 느꼈던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직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약간 마지막 탑승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렇죠. 한 방에 만회하게 해줄게. 두 네네네. 배짜리가 있어. 맞아요. 약간 광고처럼 뭐 문 열고 그때 설명할 시간 없어. 그랬어요. 빨리 타.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특히나 이제 5월 말, 어, 6월 초에 좀 집중됐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얘기는 저도 좀 몇 군데 해가지고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자체가 계속 유보됐던 것들이 약간 상승 쪽으로 좀 바이어스가 쏠린 채로 이제 시장이 좀 흘러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7월부터는 리밸런싱이 이제 재개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는 주가의 상승 쪽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이제 그게 반대의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6월 중순 이후에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상반기 말에 집중이 됐었고 지금은 그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일단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올릴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다. 네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녹화 방송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생방송이고요. 네,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은 그래서 오늘 어쨌든 굉장히 힘든 한 주를 피곤한 한 주를 시장으로서는 보내고 네. 반등을 해줬는데 그 반등이 썩 코스피 특히 코스피 입장에서는 썩 오르긴 올랐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반등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중 상승폭에 비해서 좀 약해지면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네네. 이게 과연 찐 반등일까라는 좀 의문점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던 것, 순환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인정. 네. 우리가 이제 6월 중순까지 봤던 일방적인 강세장은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어요. 예, 이제 그거에 눈높이에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반등이 반등 같지도 않고 맞아요. 거의 또 찝찝하기만 하고 할 텐데 음. 원래의 시장으로 저는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상승장이 1차 상승장은 조금 일단락이 됐고 이제 2차 상승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에너지가 응집되는 그런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에서는 이른바 이제 손바꿈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처럼 강하게 시작하면은 조금 밀려서 끝나는 또는 약하게 시작했을 때는 살짝 강하고 이렇게 이 박스권 내에서 이른바 이평선이 모이는 데까지 활발한 손바꿈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을 봤었을 때 누군가는 아우 뭐 반등이 이렇게 시원찮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서 추가 상승을 다시 시도를 하려면 상당한 손바꿈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된다. 네. 6월 초까지 이제 보여왔던 그 상승은 사실은 조금은 비정상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걸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 손바뀜이라는 건 수급적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동안 뭐 다행히 연초나 작년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트를 짰던 분들에게는 사실 지수 기준으로 오늘 뭐 7,500선 정도 되는데 여전히 한 80% 90% 정도의 연간 상승률이거든요. 그리고 지수만 그렇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배 4배 정도 났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많이 먹었으니까 털어내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점 대비로는 제법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또 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볼 거고 지금 이제 그 분들이 좀 충돌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최초의 매수자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기간을 저는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전문가분들에게 단골로 드리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요 며칠간 나온 변화가 개인분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개인분들이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고 네네. 근데 이제 가끔 사요. 네. 가끔 사는데 예. 이게 사는 걸로 추세가 전환했다고 말하기엔 좀 민망해요.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줄이긴 줄이고 네. 기관이 받쳐주긴 하는데 연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리밸런싱이 미뤄져 왔고 예정돼 있는 거니까 강하게 사주는 힘은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누가 사줄까 이제?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개인이 받쳐왔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요 질문이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외국인이 다시 사는 시점이 되어야 음. 그게 바로 이제 2차 상승의 이제 출발이 될 거고요. 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만 160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네. 요번 달도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지금 뭐 10일밖에 안 됐는데
요번 달도 한 12조 원 정도, 그다음 요번 주는 한 4조 원 정도 순매도세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개인과 뭐 기관이지만 기관도 사실 개인의 ETF 자금이라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두 개인과 외국인 간의 어떻게 보면 대립 구조인데,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더 시장을 받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좀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게 나타나야 2차 상승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시장은 상당 기간 좀 재미없는 이른바 박스권 내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양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외국인이 언제 다시 사줄 거냐,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살 유인은 있는 거냐,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키가 궁금한 되지 않을까 거예요. 싶습니다. 네. 크게 이제 답을 좀 주신다면 네, 언제고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아직도 더 리밸런싱 할 게 이제 남아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네네. 하나는 그거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단타 정도로밖에 내가 외국인 입장이어도 네, 네, 이용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매력도 측면에서, 안정도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올해 왜 팔았느냐? 정말로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판 건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을 좋게는 보지만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이제 운용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판 건지,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한국 시장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상반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때 지수가 9천 몇 선을 넘어갔었으니까 그때는 뭐 지수 상승률로만 거의 110%, 120% 정도였는데, 그때 동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뭐 다우 나스닥이 잘해야 1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를 운영하고 국가별로 에셋 얼로케이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100%가 넘는, 따블이 넘는 수익이 났고,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뭐 잘해야 한 10%, 20%. 일본이 아마 그 다음에 많이 나서 한 30%, 40% 정도, 30% 정도 났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많이 수익이 난 데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부진했던 쪽에 그 자금을 이제 밀어넣는, 이른바 좀 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저는 이제 충분히 진행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특히나 2월 말에 전쟁 이후에 유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다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비중 줄이고 달러화 자산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수요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이 상반기에 150조, 160조 원의 순매도의 원인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아니 그거는 계속되는 거 아니야? 뭐 바뀐 게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내려왔죠. 네네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상당 기간은 어쨌든 간에 리밸런싱의 그 과정상에서는 많은 부분이 진전되지 않았을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총의 비중이 줄었을 거고, 네. 160조 원을 덜어냈기 때문에 역시 전체 포트의 사자는 한국 비중도 줄었을 거고요. 올해만 160조를 팔았죠. 예, 올해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그 캐스천, 그다음에 그 열쇠는 이제 결국 환이거든요. 달러에 대한 흐름이 이제 저는 중요한데, 이제 지금부터 좀 더 팔 거는 약간 마이너한 부분인 것 같고, 외환 시장이 조금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주춤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비중을 저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전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요. 이제 요 얘기는 질문 주시면 또 다시 답변을 네, 드리겠고,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그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한때 유가가 100불, 110불 넘어갔었던 게 지금은 이제 70달러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게 한 7월 정도, 8월 정도면 물가 상승률로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대 인플레를 잡고 2차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록 유가가 떨어졌지만
심리까지 아직 안정화된 거긴 아니기 때문에 후형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드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네. 연준이 보여주는 이제 스탠스가 저는 이제 긴축을 한 번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이제 달러화가 조금 강세가 좀 주춤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외국인들이 좀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보는 네네. 타임라인 상은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부장님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부장님 입장에서는 네.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지식이 네네.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진짜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가도 네. 우리가 전문가님들한테 왜 이렇게 외국인 팔아요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많이 우리 시장이 잘 가고 올라서요. 요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물량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쳐내는 거예요. 네. 안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로 지금까지 들었던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팔아요.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팔아야 이 리밸런싱은 끝나는 건가? 네. 그리고 리밸런싱이 끝나더라도 매력도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리밸런싱이야. 많이 올라서 파는 거야로 굉장히 걱정 안 하고 두고 있었는데 네. 마냥 이래도 되는 지금 수급적으로 받아줄 주체가 이제 좀 없어지는데 네. 그런 상황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보는데 네. 제 질문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해해 주시고. 정말 네네. 정말 필요한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밸런싱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목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이 뭐 국내 자산 목표 비중이 원래는 뭐 14.9%였는데 뭐 20.8% 뭐 올리고 뭐 이런 게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목표 비중이 정해져 있고 그 목표 비중 내에서 이른바 운용력이 재량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네. 뭐 국민연금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이른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스트 몇 퍼센트에 맞춰야 돼라는 건 없고 네. 이 정도가 타겟 비중인데 매니저의 뷰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오버헤드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낮게 언더헤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운용력의 재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160조 원의 이제 그 매도세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 비중에 좀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 매도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매니저 역량상에서 나 목표 비중이 이 정도지만 더 가야 될 거야 내지는 나는 목표보다 더 떨어뜨릴 거야 이거 여부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냐 없냐 이제 그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까 했던 좀 기본 전제는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의 상당 부분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시 늘리려면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결국은 환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비로소 이들도 조금이나마 이제 늘리든지 아니면 이제 안 팔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든지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여진처럼 계속 매도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매도의 강도로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인 것 같다. 팔 만큼은 판 것 같다. 그 근거는 어쨌든 뭐 운용력의 재량도 있고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금액적으로 네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망할 정도지만 가끔은 사주고 네. 뭐 이런 걸 보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뭐 네. 아니 그럼 당신이 어떻게 네. 목표 비중을 알아요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은 그들밖에 알 수 없고 또 운용사나 뭐 자산 운용을 하는 쪽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각각의 차별적인 요인이니까 일괄적으로 얼마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그 목표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업황과
시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얘는 이 정도야, 뭐 쟤는 이 정도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봤었을 때는 계속 반복드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AI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가까워졌지 않았을까. 적어도 상반기에 이미 160조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하반기 똑같이 160조 원 매도한다. 이 그림은 저는 아니지 않나. 적어도 지금까지보다는 순매도의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내지는 그냥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좀 멈출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기대는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라는 말씀을 좀 여러 네. 번 반복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사이클이 안 끝난 거예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이클을 네.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네. 있는데, 근데 지금 지난주와 최근에 사실은 불거진 게 사이클도 어느새 정점에 와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어떤 좀 혼란스러운 그런 기사들이 있었죠, 뉴스들이. 뭐 네. 대표적으로 메타가 AI 컴퓨팅 파워가 우리는 좀 남으니까 이거를 뭐 렌트를 할게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미 채울 만큼 채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맞아요.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애플이 이제 흔히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니까 워낙 HBM 쪽에 디램이 다 가 있으니 자기네들 물건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중국산 쓰겠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정말로 이 반도체 사이클의 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가 이제 저는 그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단언한 이유는 이거는 뭐 제가 주장을 한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으실 거고 저는 얼마 전에 이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저는 좀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크론의 CEO의 발언으로는 우리가 장기 고정 계약을 통해서 뭐 거의 매출의 20-30%는 지금 확정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택도 없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발표도 했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네. 이게 업황이 벌써 끝났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액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AI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산업혁명에 비견할 정도인데 요즘에 보면은 AI를 이제 안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네. 뭐 옛날에는 검색을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했다고 한다면 저도 대부분 다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뭐 이런 걸로 물어보지 네네네. 그냥 순수하게 포탈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범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서 로봇으로 융합이 되고 이제 아주 먼 미래지만 뭐 우주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단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I 사이클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르지 않나. 네. 이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AI와 반도체 사이클은 그냥 한 45도의 기울기인데 그동안의 금융시장과 주가의 모습이 이 45도를 땡겨가지고 한 60도, 70도로 치솟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 45도의 기울기 자체가 저는 살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너무 앞서갔을 뿐이지 아. 산업 사이클 자체가 사라진 건 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정한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적정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결국은 살아있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신뢰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실적에서도 저는 분명히 마이크론도 보여줬고 네. 삼성전자도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이제 점차 보여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이클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부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네네. AI 사이클이라는 게 여기서 정점이라고 그냥 물론 이런 것도 대단한데 챗 GPT나 제미나이 정도의 뭐 물어보고 답 듣고 요 정도로 AI가 정점 찍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더 발전된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계속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총 50%가 넘는 게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네.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매니키님이 짚어주시는데 사이클은 계속 가는데 네. 그 칩의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네.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낸 그때 맞물려서 메타발 이슈 터지고 애플이 메모리 너무 비싸, 우리 네. 중국산 쓰면 안 될까? 네. 그다음에 뭐 모건 스탠리가 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격하고 어쨌든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뭔가가 네. 예전하고는 달라진 건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네. 요걸 어떻게 봐야 맞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반도체 가격을 지금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게 어. 주식의 가격이 네. 너무 앞서갔던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미 그 주가의 레벨 자체로, 그러니까 저는 단적인 예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설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네. 그 기록을 보시면 그때가 고점이에요. 주가 레벨로 봤을 때는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꺾여 내려오기 전 때가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근데 시총은 SK 하이닉스가 한때 역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멀티플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멀티플이라는 건 결국은 기대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끌어와서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갈 정도로 기본적인 이 살아있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기대되는 예상치를 많이 땡겨다 썼던 게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단기 과열의 신호였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조정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반도체의 단가로 봤었을 때는 지금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반도체 가격은 이미 올라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었나 창신 메모리인가 뭐 이제 업황을 조사를 하면서 이미 이 칩메이커들이 3분기에 반도체 그 판매 가격을 올릴 거라고 통보해 왔더라. 그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아니 반도체 가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3분기에도 올라갈 거고 4분기에도, 왜냐하면 당장은 아무리 설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치 뭐 약간 아파트처럼 우리가 빵을 찍어내듯이 당장 아파트를 찍어낼 수 없는 것처럼 반도체도 증설을 하려면 지금 뭐 서남권의 반도체 뭐 클러스터 얘기하고 하는데 땅 파고 뭐 전기 끌어오고 뭐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이게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급이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 가격의 상승 흐름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간 거는 주가였다. 네. 주가의 흐름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반도체 사이클도 반도체 가격도 꺾이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주가가 좀 앞서가서 그랬죠. 네. 네. 그걸 좀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쏠림이 심했잖아요, 부장님. 네네. 전자닉스만 얘기한다고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네. 저 나름대로의 고충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자닉스가 시총에 진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막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또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저도 공감이 되고 막 이런 시절을 지금 막 겪어 가고 있던 중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로써 순환매가 좀 도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네. 전자닉스가 어느 정도 조금은 쉬어주면서, 요것도 근데 하나 궁금증은 지속성이거든요. 네네. 요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네. 이전처럼 일방적인 쏠림은 조금은 진정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제 레버리지 ETF에 핑계를 대냐면, 이제 보시기에 야 레버리지 ETF가 한국에만 있냐? 홍콩에도 있어. 근데 그게 왜 한국에 생겼다고 새삼스럽게 왜 이 난리야? 이제 네. 이렇게 많이 반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혹시 우리 앵커께서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거든요. 네. 저는 강원랜드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어디 태백인가 뭐 강원도에 있겠죠. 예, 강원도 어디 있겠죠. 정선인가 뭐 어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강원랜드 가려면 귀찮잖아요. 뭐니까. 머니까 뭐 시간 내고 막 그러고 가야잖아요. 근데 강원랜드 지점이 우리 집 앞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저요? 예. 안 갈래요. 안 가죠. 근데 이전보다는 쉽게는 가겠죠. 호기심이라도 한 번은 가볼래. 접근성이. 접근성이. 네네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생긴 게 결국은 집 앞에 이걸 뭐 도박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갬블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효과가 당연히 크고 이거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적응되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들 새로 새 가게 오픈하면 원래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한 번씩 가보잖아요. 안 가봤던 사람들로 다 가본 거예요. 마침 내가 그렇지 않아도 좀 포모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2배짜리가 있으면 내가 한 방에 만회할 수 있겠지. 그게 몰리면서 저는 결국은 5월 말 6월 초에 이제 그 사다를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내가 막상 해보니까 매콤한 맛을 봤잖아요. 음해복리 효과도 봤고 그리고 뭐 지금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사람 중에 그 이익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는 요게 이렇게 매콤한 맛이었구나 라고 하면 이전보다는 집중도는 분명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나온 김에 또 집중도를 가르쳤던 게 뭐 ETF 중에 뭐 코덱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고 보면은 뭐 AI 반도체 탑2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SK 하이닉스를 풀로 사고 싶은데 이 ETF의 성격상 이 종목을 여러 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 스퀘어를 막 사고 맞아요. 삼성전자의 지주사인 삼성물산을 사고 네. 그거를 막 종목에 편입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ETF 상에서는 원래 단일 종목으로 봤었을 때 뭐 비중에 아마 제한이 있을 건데 네. 그 제한을 채우고도 삼성전자를 우회로 투자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를 우회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죠.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본주를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시총에 뭐 60% 넘어가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꾸로 빠지면서 멀티플로 그만큼 깨졌기 때문에 네. 매콤한 맛 봤으니까 저는 네. 이전보다는 이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차원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순환매가 돌 만한 약간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 전보다는. 예, 전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쏠림이 사라지긴 어려운 게 네. 기본적으로 이익 모멘텀이라던가 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이 싸고 모멘텀이 좋아요. 네. 그 이상의 것들을 매력적인 거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쏠림이 완전히 사라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포트에서 이 반도체 탑2 종목을 들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이거 살려고 다른 거 다 팔아 제끼고 네. 이거에 몰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이전보다는 약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좋은 종목도 있네라고 좀 쳐다볼 수 있는 좀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네. 오늘부터 좀 네. 뭐 된 거였으면 좋겠고. 예, 조금씩 이제 네. 그 그름이 하루 이틀 나타난 건 아닐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예, 이렇게 좀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쪽에 너무 쏠렸던 거를 조금은 이렇게 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조금씩 하시게 될 거예요. 부장님하고 이제 예전에도 네.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참 매크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금리, FOMC 이거에 정말 온 관심이 쏠려 있을 시절이 또 있었어요. 이게 시기별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네. 덜하죠. 네네. 그런데 다시 매크로에 좀 집중하게 될 시기가 뭐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미 왔죠. 이미 왔나요? 왜냐하면 또 네. 이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네. 조정의 시발점이 사실 이제 6월 FOMC에서 케빈 허시가 처음으로 등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성향이 뭘까? 트럼프가 내세운 사람이면 이제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생각되면 금리를 좀 내리는 쪽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겠고, 근데 연준 내에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들을 봤었을 때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고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케빈 워시의 첫 등장은 그냥 트럼프가 뽑은 사람 맞아? 쟤도 중앙은행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를 저는 느끼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FOMC를 이제 빌미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프라이싱이 저는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 프라이싱이 금리를 거쳐서 저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달러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또 원화 약세로 불거지면서 그것도 우리 시장이 호되게 조정을 받는 하나의 뭐 아주 일부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금리와 환율의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은 이미 커져 있다. 이미.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1차 상승은 일단락 됐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2차 상승이 일어나려면 그 촉매제와 시발점은 결국은 외국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 강세 흐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매크로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중요해졌고 두 번째의 랠리의 시작은 매크로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매크로의 시대는 좀 오고 있다. 그리고 케빈 워시가 등장하면서부터 네네. 네, 조금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환율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로 좀 가볼까요? 네. 환율이 막 1,600원 얘기까지 나오다가 네. 그래도 최근에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하이닉스 ADR 상장 뭐 그 이슈 영향도 있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좀 있지만 네. 환율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사실 환율도 네. 가만히 보시면 네. 물론 이제 약간 시차는 있지만 음. 그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조금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데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조금 강세 흐름이 한풀 꺾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란 전쟁이 어쨌든 뭐 60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유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떨어진 이후부터 달러 인덱스도 살짝 꺾였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도 그때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벌일 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저렇게 유가가 치솟고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거라고 누가 연초에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다 기존까지 스탠스는 올해 연준은 한 번 더 인하하고 내년도 한 번 더 인하할 거야. 즉 기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연장이었지 이른바 통화정책의 피봇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만큼 어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전쟁이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전쟁이 끝났고 물론 이제 여지는 있고 이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유가거든요. 네. 유가 자체가 다행히 뭐 70불대에서 크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달러화의 약세 흐름들이 좀 더 이뤄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른바 비달러화 자산의 강세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인상 쪽으로 지금 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예. 다음 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단추를 꿰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단추 한 번 꿰서는 좀 힘들다. 단추 두 번 정도는 꿰줘야 오히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자산 시장도 좀 진정될 수 있는 즉 원화의 일방적인 약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만 한다고 해서 달러가 뭐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그게 아니라 FMC도 일단 이제 이 유가의 하락 때문에 시차를 두고 조금 긴축 스탠스가 조금 밋밋해질 무렵에 우리가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 그동안에 봤던 일방적인 원화 약세 흐름들은 조금 진정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그때는 외국인도 다시 한국 시장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 시간 동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다려야지 여기서 왜 빨리 다시 반등을 안 하지? 이 정도면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제가 여쭤봤는데 또 생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IBK 연금보험 증권 운용 부장이신 박종현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